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에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시점과 방식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 직전 당사자를 만났던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할 기회조차 못 얻은 것 같다며 윤심이 작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의 표명은 13일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알려진 지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이 아닌 개인 SNS 글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자신을 만날 때만 해도 후속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퇴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이제 15일에 돌아오신다는데 오시면 뭐 당연히 독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갑자기 선택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던 만큼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해 상의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직을 내려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적기를 놓치고 쫓기듯 거취를 결단했다는 평가는 여당 안에서도 나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혁신위가 해산한 지난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바로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웠다면 이렇게 퇴장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SNS를 통해 처음 불출마 의사를 시사한 날입니다. 이른바 김장연대와 함께 용퇴론이 제기됐던 다른 친윤계 중진 의원들은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가 희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란 전망과 이제는 인위적인 인적 쇄신보다 객관적인 공천으로 정리하면 된다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충분히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움직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나가라 마라 하고서 계속 당내에서 그 이제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꼭 그래야 되느냐. 김 전 대표의 전격적인 사퇴는 여당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여러 뒷말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잡음의 크기는 비대위원장 인선에 달렸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나인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이 오늘 소속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총에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과 후보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대위원장을 신속하게 문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 비상지도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당내 비주류의 통합 비상대책위 요구에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선거제 협상 상황 등 정치권의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당 혁신을 위해 이 대표 등 현 지도부의 사퇴와 개파를 아우른 통합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데 대한 공식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새해 초로 창당 시점을 못 박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한 발 더 나아가 창당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직과 청년 영입 의사를 내비친 건데 현역 의원이 얼마나 호응할지에는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신당 청사진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이름값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와 청년, 그리고 종합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의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각 분야의 전문직들,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 중이거나 창당한 인사들과 뜻을 모을 여지를 발견했다며 연대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탈당 뒤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선
자신이 강요할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선 친명계에 이어 비주류조차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등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숨고르기가 좀 필요한데 숨고르기 없이 갑자기 링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100m를 질주하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주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경선을 도왔던 의원들까지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 전 대표를 따라 신당으로 갈 의원은 많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호남 지역에 계신 의원들 중에 뭐 같이 따라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한 분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현역 의원의 참여는 신당 성공의 필요 조건으로 꼽힙니다. 이낙연 신당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거란 관측이 현재로선 많은 이유인데 공천 불이익에 반발한 의원들의 집단 행동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이 재작년 전당대회에 활용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어제 송 전 대표가 매표 행위로 정당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익법인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를 자신의 사적 후원 조직으로 변질시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통로로 사용했다면서 연구소를 통해 받은 모든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적 활동에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처벌을 피하려 증거를 숨기고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도 현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 정권과 정치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총선 전략으로 남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어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지난 8개월 동안 송 전 대표 주변 100여 명에 대해 1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과 무차별 소환 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은폐에는 관심도 수사 의지도 내비치지 않던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새 휴대전화를 사용한 건 증거인멸이라고 몰아세운다며 이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논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사람의 논문 3편을 짜깁기에 표절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YTN이 전문가와 분석한 결과 단어를 좀 바꾸고 수치가 틀린 도표도 그대로 쓰는 등 무단 도용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아이디어만 냈을 뿐 논문 작성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성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개발사업과 토지 보상 방안을 다뤘는데 저자 3명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직책은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첫 단락부터 2년 전 나온 다른 석사 논문의 소제목과 유사합니다.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조사 일부 그리고 식민지 표현을 일제시대로 고친 정도입니다. 논지 전개를 위해 필수적인 환지방식 개념 설명에선 68자에 달하는 다른 논문의 문장이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활용됐습니다. 과거 개발 사례를 분석평가한 단락 역시 7년 전 나온 또 다른 석사 논문 내용을 그야말로 붙여넣기 한 수준입니다. 수치 계산이 잘못된 도표까지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은 어떨까? 도용이 의심되는 3개 논문을 박 후보자의 논문과 정밀 비교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표절 의혹이 짙다였습니다. 출처 누락으로 인한 표절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한 대목 역시 2년 전 작성된 한 석사 논문을 똑같이 옮겨 적었습니다. 각주나 인용 표식은 전혀 없습니다. 박 후보자가 문제의 논문을 쓴 2007년 12월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인용 없이 도용하는 걸 표절로 규정하는 정부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이후였습니다. 명백하게 타인의 지적 기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내가 필요해서 갖다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부분 분량이 적다 할지라도 연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
박 후보자 측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YTN의 질의에 대해 아이디어와 전반적 구조를 제시했지만 다른 저자가 주도적으로 원고를 작성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용 표시가 다소 부족했을 수 있다며 공동 저자로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립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과거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기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윤미향 의원실이 강 후보자가 지난 2009년 극지생물학 학술지에 게재한 남극 큰띠족의 연중 번식 특성 논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표절률은 3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 후보자의 2006년 박사학위 논문과 비교해보면 논문 초록 내용이 같고 도표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본문 상당수도 수정 없이 반영했지만 별도의 인용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연구자가 자신의 학위 논문 일부나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수십 명이 여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커지고 죄책감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중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남학생이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다른 남학생이 다가와 발로 걷어찹니다. 두 여학생의 머리를 붙잡은 뒤 강하게 잡아당겨 몇 번이나 서로 부딪히게 합니다. 지난 9월 말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0여 명이 여학생 2명을 둘러싼 뒤 집단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학교 내부 CCTV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집단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피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는 YTN에 집단 폭행을 당한 딸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학생 중 한 명이 딸에게 중학교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협박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직접 폭력을 저지른 남학생 3명을 확인했다며 모두 촉법 소년이기 때문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사안을 조사해온 교육당국은 다음 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 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촉법 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폭행의 경우 폭력성은 증가하고 죄책감은 감소해 더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여러 명이서 폭행을 하게 되면 그 군중 심리에다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죄책감이 많이 희석이 되는 경향이 많아서 집단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서 단순히 엄벌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합심해 어린 나이부터 반복적인 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사이버 마약 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00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의 거점을 두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자기 나라에 마약을 판매해온 외국인 조직을 비롯해 가상자산 환전소를 통해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 또한 검거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69명은 한국 국적,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비로 경기도 과천에서는 아스팔트 도로가 파이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깊은 건 20cm 길이에 달해 달리던 차량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접수된 건만 30대에 이릅니다.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과천대로 인접 도로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위로 여러 웅덩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된 비에 흙탕물이 고여있고 곳곳엔 자갈이 흩어져 있습니다. 급한 대로 벽돌로 웅덩이를 채운 흔적도 보입니다. 모두 차도 한복판에 생긴 땅꺼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빗물이 고여 있어 운전자는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벽돌과 자갈을 깔기 전에는 20cm 가까이 파여 있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긴급히 안전조치를 취했지만 곳곳에 발생한 땅꺼짐을 발견하지 못한 차들은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차량은 30여 대에 이릅니다. 차가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이 껌껌해가지고 비가 와서 잘 안 보여서 그냥 쭉 가는데 타이어가 4짝이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땅꺼짐이 처음 발견된 건 어제 오후인데 복구 작업이 지연되는 사이 계속된 비로 땅이 더 깊이 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인하고 나가셨거든요. 그게 어디쯤인지 어느 정도 크기인지 확실하게 저희가 모르고 있어가지고. 과천시청은 출근 시간을 앞두고 자갈과 벽돌 등으로 임시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며 자세한 피해 규모부터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해 0.78명인 합계 출산율이 내년부터 0.6명대로 추락하고 2026년에 가서야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총 인구는 3,600만 명으로 지금의 70% 수준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로 인한 혼인 감소 여파까지 가세하면서 올해 0.72명에 이어 2년 뒤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30년 뒤 20만 명대 아래로 줄어서 50년 뒤인 2072년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유지가 되려면 2.1명 이상이 이제 좀 돼야 되는데요.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년 정도 뒤 4천만 명대로 떨어지고 50년 뒤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보다 30%, 1,500만 명 줄어 1977년 수준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 연령 인구가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가장 낮은 4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고령 인구 비중은 48%로 급등해 OECD 가장 높은 수준이 되고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45세 정도에서 63.4세가 됩니다. 청년 인구가 450만 명으로 지금의 4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는 118.5명으로 2.9배 늘게 됩니다. 이 같은 예측은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그래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네이처에서 선정한 2023 올해의 과학자 명단을 함께 보시죠. 네이처는 2011년부터 매년 연말 한 해에서 과학계에서 큰 성과를 내거나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10명의 인물들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비인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챗GPT가 그 주인공입니다. 작년 말에 공개된 챗GPT는 2023년의 핵심 키워드를 인공지능으로 바꾼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이처는 과학계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고 과학자들의 연구 방식을 바꿔놨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챗GPT를 활용하면서 전 세계 과학계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함께 전했는데요. 챗GPT가 가짜를 생성하고 사기꾼과 표절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며 악용하게 되면 과학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더럽힐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올해의 과학자 명단에는 챗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수츠케버도 포함이 됐고요. 인도 찬드라얀 3호를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도 과학자, 또 수컷 생쥐 2마리의 세포를 이용해서 새끼 쥐 출산에 성공한 일본 교수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조각 투자와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작품, 일본 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이러한 작품도 앞으로 조각 투자를 활용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조각 투자는 미술품이나 부동산 등 고가 자산에 대해서 지분을 쪼개 여러 명이 각각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후에 자산의 가치가 오른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1호 조각 투자 대상이 된 이 호박이란 작품은 공모가 12억 3,200만 원을 10만 원씩 쪼개서 주식 12,320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3년인데요. 3년 안에 가격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되면 작품을 팔아서 수익을 나누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자 총회를 거쳐서 2년을 더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미술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겠지만 투자 기간이 최소 3년이라서 돈이 묶이는 데다 미술품 시장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술방에 대한 기사 보겠습니다. 이른바 술방은 술을 먹으면서 진행되는 방송을 말하는데요. 취중 진담에 묘미가 있다면서 유튜브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술방의 상당수가 문제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음주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담기거나 성적인 농담을 하고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는 건데 대부분 술방을 올린 영상 제작자들이 연령 제한 설정을 해두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무분별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이러한 음주 장면은 OTT 콘텐츠들에서도 다수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권고에 그칠 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방통위와 여성가족부도 모두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지만 역시나 사후적 조치라는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울릉군이 수년째 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꿩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돼 있고 농가들이 기피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현재 울릉도에 서식하는 꿩은 약 10,000마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울릉군은 올해 1,500마리 포획을 목표로 잡고 엽사 16명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엽사가 꿩을 잡는다면 울릉군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법에 따라서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꿩을 잡은 엽사가 조리해서 먹거나 피해 농가에 나눠줄 수 있도록 자가 소비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 관계자는 군이 불법적으로 꿩을 포획하고 있는 데에도 단속을 해야 할 주체들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이 관련 조례를 만들 때까지 꿩 포획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이 이번 달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는 핵협의 그룹 회의가 미국에서 열리는 가운데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 공항으로 들어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만간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위성 발사가 확장 억제의 변수가 될지 질문에 답하면서 12월 ICBM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즉시 어떻게 초기에 확고하게 제압하느냐를 모색하는 것이 확장 억제이고
지금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차장은 12월 ICBM 발사 움직임이 한미 당국 간 공유됐는지 질문에는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한미 두 나라의 확장 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정거리와 위성 탑재 여부 등과 상관없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 두 번째 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움직임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탄도미사일의 길이가 짧건 길건 어쨌든 거기에다가 핵을 실으면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막고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달 안에 ICBM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정보 공유 체제가 처음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내년에 두 번째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미중 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중국 기업인협회 강연에서 내년 중국 방문에서는 중국과 어려운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데 의제의 상당 부분이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중 간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야가 많이 있고 충격이 발생할 위험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이견을 해결하거나 충격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미국의 제국주의 정치가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생방송 대국민 회견을 위해 방송국 스튜디오로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국민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인데 주요 관심사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21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Вернемся к этим целям. Они не меняются. Вот я напомню, о чем мы тогда говорили. О денацификации Украины, о демилитаризации, о ее нейтральном статусе. 지난해 6월 전쟁을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떠넘겼습니다.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Протяженность линии соприкосновения свыше 2000 километров. В зо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ходится 617 тысяч человек. 지난해 9월 1차 동원령으로 30만 명의 병력을 소집한 푸틴 대통령은 2차 동원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원 입대가 줄을 잇고 있어 추가 동원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Набрано 486 тысяч наших мужчин, которые готовы защищать интересы Родины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не сокращается.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을 동쪽으로 건너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시도에 대해선 어리석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미국과는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Мы считаем, что США важная, нужная страна миру, но вот эта имперская, абсолютно имперская политика, она им мешает самим, даже не нам, им мешает. 2001년부터 거의 매년 열리던 대국민 회견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올해 다시 행사를 연 것은 우크라이나 반격이 성과를 못 내고 서방 지원도 약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전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열입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간 14일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제이커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하마스가 10년 넘게 지하와 지상의 인프라를 구축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은 헤즈볼라와의 무력 충돌로 이재민 수만 명이 발생한 레바논 접경 지역의 이스라엘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국방부 측은 정했습니다. 하마스의 한 고위 관리가 가자지구 휴전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카타르와 이집트 관리들이 하마스를 대신해 이스라엘, 미국과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이 발효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측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오늘은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인데 이 지난달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17개월 만에 반등을 했는데 거기에 반도체 영향이 컸다고요? 예,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을 수출한 건 아니고 정보통신 기술 제품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걸 합해서 이제 정보통신 수출이라고 일컫는데 전체 우리 이제 정보통신 수출액이 11월 달에 180억 달러 좀 못 미치는 수준.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한 96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보면 뭐 디스플레이가 한 20억,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이 한 15억 이런 식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절대적이었는데 반도체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 넘게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11월 전체 정보통신 수출 제품의 수출액을 크게 늘리는데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반도체 부진이 좀 길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확실한 반등의 조짐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은 가격이 올라서 수출이 많이 늘었던 영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3분기, 특히 이제 10월, 11월 요 정도의 3분기에도 올랐고 10월과 11월에도 그러니까 3분기 바닥을 찍고 10월과 11월 좀 올랐는데 가격이 올라간 거는 일단은 이제 그 우리 주력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생산을 좀 줄이고 좀 감산을 했죠. 그리고 재고 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좀 주는 모양새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맞아서 이제 반도체 수출이 반등을 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반등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그 영향이 이제 실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수출이나 가격 올라가는 게 시장이 회복되는 거냐.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실제 시장의 수요는 좀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야 사실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회복 국면이 도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일부 반도체 제품을 보면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은 세계적으로 나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챗 GPT라든가 이런 AI 반도체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고사양이 그 제품에 들어간다면 메모리 반도체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제품들 수요가 좀 늘고 있어서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상황이 나아진다면 우리 국내 경기 상황은 회복세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아마 올해는 아닐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전체 수출의 한 20%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 비중도 한 20%를 반도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경제 전체로 보면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또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앞서 나가면 이제 뒤에 따라가는 산업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한 우리 전체 경제의 한 30-40%는 반도체가 끌고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우리 시장의 기대도로 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당연히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지금 발표에 따르면 최근의 수출 회복 흐름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다만 중국 경기의 회복세가 좀 변수로 꼽힌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우리나라 어떤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제 포괄적인 범위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죠. 중국에 투자한 부분도 많고 또 실제로 우리 전체 수출에서 한 24, 5% 정도는 중국으로 가니까요. 오히려 미국으로 하는 거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11월 그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홍콩을 포함했을 때 중국으로 가는 게 전체 우리 반도체 수출의 58%입니다. 상당히 크죠. 네. 절반 이상이 넘고 그 다음이 뭐 베트남, 미국인데 미국으로 가는 거는 중국으로 가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는 반도체를 수요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반도체 업황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쪽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또 언급한 하나의 변수가 소비입니다. 이 민간 소비의 회복세 지연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소비 지표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전히 높은 물가, 바깥에 우리가 외식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 가격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 줄인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금리가 높다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금리가 높다고 해서 단순히 뭐 이자 상환 부담이 분명히 늘어나서 이제 실질 구매력이 주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런 이자가 갑자기 뭐 1년 전에 비해서 많이 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좀 여전히 안 좋고요. 요게 내년에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이런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회복이 더디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또 산업 중 하나죠. 자동차 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누적 자동차 수출액 11월까지 645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700억 달러 돌파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연간 최대치는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역이고요. 올해 지금 이제 반도체가 11월쯤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그래도 올해 수출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수출이 저렇게 선전을 해준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정부도 많이 노력을 했고, 최근에 미국과의 좀 이슈도 있었고, 뭐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수출 전반이 좀 죽어갔었는데 자동차가 좀 버텨줬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동차 수출액의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전기차 수출인가요? 어떤가요? 전기차 수출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지금 뭐 친환경차, 전기차를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뭐 그리고 또 뭐 수소차 뭐 이런 것까지 합해도 전체 수출에서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요. 아직은 이제 내연기관 위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때문에 이 국내 기업의 차량 수출이 타격을 입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일단 이 IRA가 어떤 겁니까? IRA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줄이고자 하는 법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그게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근데 주된 내용은 사실 이제 그 법안의 핵심은 어떤 그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거거든요. 그 재정이 대부분 투입되는 게 사실 이제 반도체, 전기차의 2차 전지 쪽입니다. 배터리 쪽인데 그 배터리 쪽에 이제 그 법안의 핵심은 뭐냐 보조금 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뭐 배터리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생산하지 않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뭐 미국이 그 싫어하는 국가들에서 소재나 광물을 받아서 생산하는 그 비중 어느 걸 제한을 둬서 총 한 7,500달러 차 한 대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800~9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차가 보통 뭐 비싼 건 1억이 넘지만
보통 5천에서 한 7천 정도라고 보면 한 10분의 1 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발표되면서 사실 미국 자동차 기업만 그 보조금 지급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이 있는 뭐 유럽 쪽에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다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 자동차 수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는 게 좋을 리가 없었는데 우리 이제 현대기아 쪽에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법안에 좀 허점이 있는 게 그거는 이제 개인들이 사는 그 개인용에만 보조금 그 IRA 법안이 적용이 됐고 그 리스라 그러죠. 상업용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우리 현대기아 쪽에서 상업용 자동차 판매 비중을 2022년에는 제 기억으로는 10%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한 절반 이상으로 높였어요.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 내 판매가 많이 늘어났던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업들의 노력을 결국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이 좀 호조세로 이어진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은 이제 보조금을 못 받는데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조지아 공장님 현대가 내년 3분기에는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미국 시장에 파는 우리 기업들의 현대기아 쪽의 판매는 대부분 상당 부분 수출인데 그런 쪽을 이제 상업용으로 많이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도 이런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IRA 쪽에서 좀 추가 조항이 나온 게 그 바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걸 들여오는 건 좋은데 거기에 만약에 중국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그거를 배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조금 요거보다 더 이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우리 현대기아 쪽에 노력은 있었는데 내년도 여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수출이 좋았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의 소비 시장이 워낙 좋았습니다. 구매력이 있었고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 전기 대비율 5.2%, 5% 그러니까 연간 5% 정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5% 나오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2% 정도 나오는데 상당히 좋았던 영향이 있었는데 이게 4분기부터 꺾일 거고 상반기에는 0%대로 전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매력에 과연 받쳐줄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 그렇다고 하지만 환율 여건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수출하는 데 있어서 1,300원대 이상을 계속 유지했잖아요. 근데 내년도 환율 보면 1,200원대로 대부분 떨어질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여건과 미국 시장에서 수요 여건 이런 걸 생각하면 내년에 과연 좋을 건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그리고 어쩌면은 자동차 수출이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좀 미국 경제 위험한 순간이라 수출이 생각보다 안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지금 3대 지수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틀 전에 있었던 이제 FOMC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소비 지표가 제가 좀 아직은 좀 불안할 거라고 내년에는 얘기했는데 10월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나왔는데 어제 나온 게 11월 달께 나왔는데 플러스 0.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서는 아직 소비가 괜찮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긍정적인 방향. 소비가 좋다는 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와 강원 지역 대표 공기업 강원랜드가 수년째 수천억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 이유가 기금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1심과 2심 재판부도 서로 다른 판단을 하며 결국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와 강원랜드는 법에서 정한 기금 액수를 놓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폐강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 따라 강원랜드는
매년 발생한 순이익의 4분의 1, 25%를 폐광지역 기금으로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순이익 개념과 계산 방식을 놓고 양측 셈이 달랐습니다. 폐광 기금을 많이 받고 싶은 강원도는 매출액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만을 뺀 액수를 강원랜드 순이익으로 받지만 기금을 적게 내고 싶은 강원랜드는 강원도에 주는 폐광 기금 역시 매년 고정으로 지출하는 만큼 비용으로 넣고 순이익을 계산했습니다. 순이익에 대한 해석 차이로 기금 액수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 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6년간 누적된 액수가 무려 2,250억 원에 달합니다. 계산 방식 차이로 시작한 재판은 양측 모두 국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3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부 판단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일단 1심은 강원랜드 계산 방식이 모두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원도 손을 들어주면서도 신뢰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강원도가 옳지만 갑자기 변경된 계산 방식을 적용해 강원랜드에 기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항소심 판결대로라면 강원도는 폐광기금 2,250억 원 가운데 360억 원만 받고 나머지는 되돌려주거나 포기해야 하는 상황.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는 즉각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순이익의 25%라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순이익 대신 강원랜드 총 매출액의 13%를 폐광기금으로 조성하라고 정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청계산 한쪽에 무허가 텐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 환경 훼손과 화재 우려가 큽니다. 기도를 위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하나둘 갖다 놓은 건데요. 치워도 금방 다시 생겨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산 곳곳에 텐트가 빼곡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텐트도 있지만 낙엽이 수북이 덮일 정도로 오래된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텐트 안을 살펴보니까 부채가 보이는데요. 아마도 한여름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청계산 입구역 근처 등산로와 떨어져 있는 곳으로 수십 년 전부터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기도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수백 명씩 기도하러 사람들이 몰리면서 편의상 하나둘 텐트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또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가 돼요. 또 하다 보면 관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보기 좋지 않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텐트나 천막 설치가 모두 불법입니다. 텐트를 설치한 교인들은 추위를 피하려면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바람 불어서 춥다니까.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거나 몸을 녹이려고 불을 사용했다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00~500명 많을 때 늦게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할 데가 없어서 텐트를 쳐놓으면 기사 활동하면 만약에 불이 나면 이거 끌 수가 없어요. 관할구청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입니다. 지난 5월에도 불법으로 설치된 텐트 5톤 분량을 철거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텐트를 치우고 나면 슬그머니 다시 생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뾰족한 대책 없이 방치된 텐트가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과 화재 발생 염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프로축구 FC 서울이 포항의 김기동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지난 8월 안익수 전 감독 사임 이후 김진규 대행 체제로 남은 시즌을 치른 서울은 최근 4시즌 연속 하위 스플릿에 그친 성적을 반등시키기 위해 뛰어난 전술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김기동 감독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은 김기동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19년부터 대부분 상위권을 지켰고 올 시즌엔 정규리그 2위와 FA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생성형 AI 챗GPT에 또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현지 시간 지난 13일 오후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현재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약 40분간 간헐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안 됐으며 기업용으로 설계된 챗GPT 엔터프라이즈 일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ichael, how are you?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닷컴버블 붕괴 후 주식이 폭락하였고 9.11 테러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냉각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낮은 이자의 바람을 타고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대부분 장기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채권과 함께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심지어 개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형 투자은행을 상대로 수년 안에 주택시장이 폭락하는데 13억 달러를 투자한다. 점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We're down over 16%. 43% was the worst day on Just Wall every Street day they're since the pounding. crash of 19. IMF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잠재 손실 규모가 9,4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부실의 종용은 금융시장에 대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s economy i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we are responding with unprecedented action. 오늘 출근길에도 전국적으로 겨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제보다 빗줄기가 굵어졌는데요. 특히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오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에는 앞으로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나 눈으로 인해서 현재 도로가 무척 미끄럽습니다. 특히 오늘 낮부터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곳곳에 도로 살얼음이 생기거나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전국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전북과 충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5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나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진 뒤 잠시 소강 상태 보이겠습니다. 그 사이 영동과 충청 이남에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강원 중북부 산간 많은 곳에 최고 30cm, 그 밖에 강원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5.4도, 대전은 10.2도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지만 찬바람이 불 때면 다소 쌀쌀하게도 느껴집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 오늘 낮 기온 6도, 서울 6도, 대구 13도, 전주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는 전국에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북극 한기가 점차 강해지며 내일부터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비바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